자, 우리 몇 페이지까지 했다 그랬죠? 아니 저희 18이요. 18페이지까지 했어요. 네. 네. 그 선생님 영상을 안 올렸나? 왜 15페이지가 끝이었지 우리 영상은?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일단 수행평가 미실시자 안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평가 지금 다 보긴 했는데 미실시했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2개 봤었죠? 유전현상에 이해해가지고 봤었고, 그 다음에 생명윤리 관련해가지고 봤었습니다. 근데 미실시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3과목을 동시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미실시자들의 날짜를 좀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은 미실시했던 학생들은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 생물실 또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생물실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이때 와서 안 본 사람들은 이때 와서 봐야 하고, 만약에 이날 2개 날짜 중에 하루라도 안 와가지고 안 본 학생들은 본인 의사에 의한 수행 미실시로 평가 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각 반별로 선생님이 안내문 다 넣어둘 테니까 안내문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자, 10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 또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생물실에서 평가 봅니다. 이때 선생님이 생물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미실시한 학생들은 수행평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날 안 오게 되면 최저점에서 1점이 감점이 되고, 혹시 뭐 이날 아파서 못 왔거나 이러면 선생님 핸드폰 번호 밑에 적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학번, 이름, 미실시한 평가 내용, 참석 불가 이유를 문자로 남기면 선생님이랑 같이 개인적으로 날짜를 조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천위까지는 다 했었죠? 네. 근데 왜 천위 녹화한 영상이 없지? 천위까지 했던 거 맞죠? 네. 18페이지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녹화한 영상 좀 찾아봐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공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상호관계는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었냐면 지금 종강경쟁 배웠고 분서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공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이 뭐예요? 공생. 같이 살아가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종의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건데, 공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이득을 보는 게 있고,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은 이득도 피해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쪽만 이득을 보는 거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편리공생. 한쪽 편만 이득을 본다 해가지고 편리공생입니다. 한쪽의 개체군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를 편리공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빨판상어와 거북인데, 거북이 사진 밑에 보게 되면 빨판상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먹고 살까요? 찌꺼기. 그렇죠. 이제 얘가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헤엄도 얘한테 붙어가지고 조금 덜 치고 절치게 되고, 먹을 것도 굳이 안 먹고 얘 밑에만 있으면 얘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이 빨판상어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얘가 피해를 보나요? 아니죠. 얘는 뭐 이득도 피해도 없는데 빨판상어만 이득을 보니까 얘는 편리공생입니다. 자, 빨판상어는 거북이 몸에 붙어서 쉽게 이동하고 먹이를 얻으면서 이제 보호도 받지만 거북은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따개비와 혹등고래인데, 고래 표면에 보게 되면 따개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개비는 혹등고래에 붙어 살면서 쉽게 이동하지만 고래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혹등고래는 따개비가 있으면은 자기 몸도 무거워지고
물 저항도 커지고 그다음에 좀 고통도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편리공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황제, 청소, 새우와 해삼인데 얘가 해삼 표면이고 해삼 뭔지 알아요? 바다의 삶 먹어봤나요? 안 먹어봤어?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감이 약간 꼬득꼬득해가지고 별로예요. 아무튼 황제, 청소, 새우는 해삼 속에 숨어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해삼은 이익도 손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로와 물소인데 얘가 물소고 여기 위에 붙어 이렇게 있는 새들이 황로예요. 자, 황로는 물소가 이동할 때 풀숲의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물소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이동할 때 여기에 또 곤충들이 막 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물소가 왜 물소예요? 물 근처에 살고 수영도 잘해가지고 잠수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소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아무리 새지만 무겁지 않겠어? 얘 심지어 이렇게 뿔이 올라가 있잖아.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상리공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익을 얻는 건데 두 개체군 모두가 이익을 얻는 관계를 상리공생이라고 하고 흰동가리와 말미잘 니모 맞나요? 자, 얘가 니모고 얘가 말미잘이에요. 자,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으며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고 병든 촉수 제거에 흰동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미잘은 약간 촉수 끝에 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흰동가리 표면에는 이 독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인데 이 관계는 나중에 그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할 때 잠깐 또 나오기도 해요. 자, 콩가식물이랑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데 얘가 콩가식물의 뿌리에 이렇게 혹처럼 생긴 구조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살고 있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식물은 질소 비료를 계속 먹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콩가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고정해준 질소를 이용하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꽃과 곤충, 꽃은 벌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은 꽃의 수분을 덮기도 합니다. 자, 개미와 진딧물. 진딧물은 뭐예요? 이렇게 식물에 침을 꽂아가지고 식물의 이 수액을 계속 뽑아먹는 애들인데 식물한테는 안 좋겠죠? 그렇지만 개미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딧물이 자기가 뽑은 수액의 일부를 개미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개미는 이 진딧물을 보호해주면서 본인은 먹이를 먹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개미는 진딧물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진액을 제공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생장 곡선을 볼 건데 단독배양, 편리공생, 상리공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A종과 B종을 각각 단독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는 이런 S자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편리공생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A종과 B종 중에? 단독 배양했을 때 A종은 환경 수용력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B종이랑 사니까 A종의 환경 수용력이 커졌죠? 얘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예요. 자, B종의 환경 수용력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니까 얘는 뭐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편리공생이구나.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상리공생 볼게요.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두 종 다 환경 수용력이 감소했죠? 다른 말로 환경 저항이 감소했다는 뜻이고 서로한테 이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종을 각각 키울 때보다 같이 키울 때의 환경 수용력이 증가했으니까 얘네들은 상리공생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기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한쪽은 이익을 얻고 한쪽은 피해를 받는 관계를 기생이라고 합니다. 숙주는 무엇이냐면 기생관계에서 해를 입는 생물이고 기생생물은 기생관계에서 해를 주고 이익을 얻는 생물입니다. 사람 몸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 사람이 숙주가 되고 기생충이 기생생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우살이와 다른 생물, 다른 생물이 숙주인 거고 겨우살이가 기생생물에 해당하는 거고 개와 벼룩,
개가 있을 때 벼룩이 개의 피를 뽑아 먹겠죠. 그래서 벼룩이 기생생물, 개가 숙주가 되고, 그다음 기생벌이 있는데 자신의 알을 애벌레 속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기생벌의 애벌레가 숙주 애벌레 속에서 이 애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커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숙주가 되고 기생벌이 기생생물이 됩니다. 그 다음 세상과 다른 식물도 얘가 숙주인 거고 얘가 기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한쪽이 피해를 받고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기생이 있는데, 그러면 피식과 포식은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피해를 받고 한쪽이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기생과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은 둘 다 한쪽은 피해를 받고 한쪽은 이득을 얻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나 문장들을 통해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포식과 피식 보도록 할게요. 자, 군집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포식자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로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피식자는 먹이가 되는 생물이에요. 자, 포식자는 먹이를 잘 잡아먹도록 진화할 거고, 피식자는 이 포식자를 잘 피하도록 적응을 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식자, 먹이가 증가해요. 그럼 포식자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가 감소할 거예요. 그쵸? 피식자가 감소하면 포식자는 다시 감소할 겁니다.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증감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서로 물결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 스라손이랑 눈신토끼 관계 봤었나요? 그거 뭐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먹이가 많아지니까 먹는 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피식자가 많아지니까 포식자가 증가해요.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감소합니다.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도 감소해요.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이제 피식자가 증가하고,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물결을 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 두 개를 구분할 때 얘를 포식자라고 하면 먹는 애가 증가하니까 먹이가 증가한다 말이 안 되겠죠? 혹은 먼저 상승해서 피크 치는 걸 피식자라고 빠르게 판단해줘도 됩니다. 알겠나요? 자, 먹이 사슬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개체수 변화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포식자 개체수와 피식자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포식자는 피식자 개체군의 생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포식과 피식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럼 포식과 피식에 대한 요런 그래프가 있고, 또 어떤 그래프들이 있냐면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위의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피식자, 포식자의 개체수를 나타낸 거고, 얘는 시간에 따른 포식자의 개체수를 X축에, 피식자의 개체수를 Y축에 둔 겁니다. 이해됐나요? 얘들을 같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요렇게 4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포식자도 증가하고 피식자도 증가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피식자가 증가해서 포식자가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어때요? 포식자는 증가하고 피식자는 감소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포식자가 증가해서 피식자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3번은 둘 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피식자가 감소해서 포식자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4번 영역을 보게 되면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요 관계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묶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관계, 포식자가 증가해서 피식자가 증가해서 포식자가 증가하는 관계. 자, 그래프 같이 보세요. 자, 1번 둘 다 증가하죠? 왜 증가하냐면 1번처럼 피식자가 증가해서 포식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은 여기에요. 자, 포식자는 증가하는데 피식자는 감소합니다.
왜? 먹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먹이가 감소하는 요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3번은 둘 다 감소하죠? 왜?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4번 이제 포식자는 감소하는데 피식자는 증가해요. 왜냐하면 포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2번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감소하는 그래프. 자, 3번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가 감소하는 그래프. 자, 4번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하는 그래프이고 시간에 따라서 얘들이 계속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피식자의 개체수가 되고 여기가 포식자의 개체수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X축이랑 Y축이랑 바뀌었어.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피식자의 개체수.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하는 거고 포식자가 증가해가지고 피식자가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이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이제 포식자는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 봤을 때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뭘 먼저 찾냐면 둘 다 양수로 증가하는 데를 찾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포식자인지 피식자인지 가려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면 그냥 1번부터 시작하세요. 둘 다 양수인 거. X축도 증가하고 Y축도 증가하네. 근데 뭐가 피식자고 뭐가 포식자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는 거예요. 얘가 증가했더니 얘가 감소했어. 혹은 얘가 감소했더니 얘가 증가했어요. 자, 뭐가 포식자고 뭐가 피식자일까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해요. 먹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먹이가 감소하겠지. 먹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먹이가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먹이에 해당하는 피식자인 거고 Y축이 포식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 흐름의 방향이나 아니면 X축, Y축이 가려져 있을 때 뭐가 피식자고 뭐가 포식자인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모두 양수인 것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군집 내부의 상호작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군집 내 상호작용 서로 다른 두 종이 있어요. 그렇죠? A종과 B종 서로 다른 두 종이 있었을 때 둘 다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경쟁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분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서가 된 상태에서는 안 싸우니까 모릅니다. 맞죠? 근데 EBS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 다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는 EBS를 기준으로 공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겠죠? 플러스가 되는 게 포식자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피식자입니다. 자, 그래서 상리 공생 둘 다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이 이득을 얻는 거고 편리 공생은 어때요? 한쪽만 이득을 얻고 한쪽은 피해도 이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당하는 애가 이제 숙주인 거고 얘가 기생 생물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에서 A종과 B종은 서로 다른 그냥 두 개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종 경쟁도 하고 분서도 하고 포식과 피식도 하고 상리공생도 하고 편리공생도 하고 기생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종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한번 볼게요. 얘가 A종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얻는 거, 얘가 B종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둘 다 플러스 영역이 있어요. 둘 다 플러스니까 상리공생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종은 플러스인데 B종은 변화가 없어요.
한쪽만 이득을 본 거죠. 다른 한쪽은 이득도 없고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편리공생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둘 다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예요. 그러면 포식과 피식 혹은 기생 둘 중에 하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인 거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나오고 어떤 영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다시 개체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독 배양했을 때 요겁니다. 그래서 A종과 B종이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종간 경쟁, 분서, 편리 공생, 상리 공생, 포식과 피식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A종과 B종 중에 B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얘는 종간 경쟁에 해당하고 B종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경쟁에서 한쪽을 쫓아냈지. 그 지역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경쟁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봤을 때는 비종이 사라졌으니까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자, 분서 결과 두 종이 모두 일정한 수준의 개체수를 유지를 하고, 자, 편리 공생, B종은 그대로인데 A종만 이득을 봤죠. 그래서 A종만 개체수가 증가하고 B종은 변화가 없으니까 편리 공생. 상리 공생은 둘 다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 포식과 피식은 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증가함을 반복하는데, A종과 B종 중에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예요? 뭐가 먹이야? A종, 그쵸? 먹이가 증가해야지 먹는 애들이 증가하겠죠? 근데 먼저 피크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종이 피식자, B종이 포식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과 군집 내부의 상호작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이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개체 군이 있죠? 세모라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군집 내부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A종, B종, C종이 있을 때 얘네들의 상호작용을 군집 내부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텃세, 순위제, 리더제, 가족생활, 사회생활은 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경쟁, 분서, 공생과 기생, 포식과 피식 등은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요 두 그룹 구분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급식을 먹죠? 우리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못 만드는 이 양분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나무, 그쵸? 생산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산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이 뭐예요? 분해? 얻는 거. 무엇과 무엇을 재료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쵸,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그렇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호흡의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이듯이 광합성의 노폐물이 사실 산소예요. 그래서 광합성의 주된 목적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게 그 주된 목표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유기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산자, 식물과 같은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 결합 속에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이산화탄소 O2잖아요. 얘가 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탄소가 6개인 화합물이 나타나는데 이 탄소와 탄소 화학 결합이 생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화학 결합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기물을 먹어 가지고 얘를 쪼개요. 자, 결합이 형성이 될 때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결합이 파괴되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우리 생명체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화작용할 때 물질이 합성이 될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화작용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배웠나요? 배웠죠? 맞죠? 자, 그래서 볼게요. 결국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유기물들의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란 얘기야? 태양이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생산자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생산자는 왜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할까요? 1차 소비자한테 주려고? 먹히기 위해서 만드나요? 그러진 않겠지. 자기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식물은 호흡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광합성이랑 호흡을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물을 다시 쪼개가지고 본인이 생명활동에 쓰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본인이 생명활동을 쓸 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발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한테 먹히지 않은 것들은 그냥 죽어가지고 분해자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만 1차 소비자로 전달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만큼의 유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만든 유기물이 전부 다 1차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본인이 쓰고 먹히지 않고 그 남은 것들만 갑니다. 됐나요? 그럼 1차 소비자도 이만큼 먹어요. 이만큼 먹은 게 전부 다 흡수될까요? 흡수가 안 되는 건 똥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먹은 것 중에 본인이 생명활동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만 2차 소비자한테 가요. 그래서 요만큼 중에 또 요만큼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뭐의 형태로 전달이 돼요? 유기물, 그쵸?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이 전달은 어떻게 되냐면 유기물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달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각각의 영양 단계에서 호흡을 통해서 방출이 되고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사체나 배설물로 나오게 되고 얘네들은 분해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분해자가 여기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요. 에너지를 얻으니까 다시 호흡을 통해 가지고 방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 보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영양 단계를 통해 가지고 흐르다가 어떻게 돼요? 다 밖으로 빠져나가죠. 됐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으므로 태양계가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하고 그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근데 태양의 나이가 이제 몇 살 정도 남았죠? 수명이?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나 됐어요? 46억 살 아니야 지금? 과학적 밝혀진 거? 그러니까 지구가 인생의 반을 살았고 지금 한 번 더 살면 그때쯤에 태양이 없어져가지고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수명이 길어야 100년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지구는 멸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계속 전기차 개발하고 로켓 쏘아 올렸다가 그 발사체를 다시 회수하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야? 화성에서 인류의 새로운 그 도시 정착지를 하려는 그 테라포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네. 테슬라 전기차 유명하죠? 테슬라 전기차 지구에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화성에서 운전하려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돈이 썩어나가지고 계속 로켓을 발사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표 자체가 테라포밍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테라포밍을 위해서 진짜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렸다 다시 회수하고 있어요. 로켓은 원래 일회용이었던 거 알죠? 네. 로켓 원래 발사체들이 한 번 쓰고 버려주고 하고 끝나기 때문에 로켓 한 번 쏘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가 수직인 걸 다시 수직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 로켓 발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돈 많은 사람들은 우주 여행을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헬기 택시도 또 개발하고 알고 있습니까? 어디지? 서울 어디에서 인천인가 김포공항까지 날아가는데 한 번 타는데 한 50만 원이래. 근데 금방 가니까 돈보다 시간이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쓰겠죠. 그 비즈니스 비행기 좌석 알죠? 그게 비즈니스야. 그 사람들은 그 좌석 비용보다 그 안에서 시간에서 업무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더 높게 창출이 되니까 그 정도의 좌석 비용을 내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방금 설명한 대로 태양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먹이 관계를 따라 가지고 이제 영양 단계를 따라서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를 이동합니다. 근데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고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방출이 됩니다.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사용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체, 식물이 그냥 죽은 양, 그 다음 낙엽량도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동물의 사체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에 이용이 되고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생태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빛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 보게 되면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그 다음 생명체들은 이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 가지고 쓰고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간략하게 나타냈어요. 이 빨간색은 이제 에너지의 흐름인 거고 이 파란색은 이제 물질의 흐름인 건데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죠? 근데 물질은 어때요? 환경과 생물을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에 있던 물질들은 생산자를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먹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분해자에 의해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가 되면서 다시 물질들이 환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되는 에너지 비율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수능 수요일날 4교시까지밖에 안 하고 우리가 목요일날 수능, 금요일날 재량 휴업일이라서 그 주에는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수목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선생님 좀 급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에너지 효율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비율인데 계산식만 알면 돼요. 자,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하면 전 영양 단계 에너지 분의 현재 영양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는 각각의 영양 단계로 들어오는 에너지랑 똑같고, 그래서 생산자의 에너지는 1년 동안 생산자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의 효율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잖아요. 이 작고 소중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알겠나요? 여러분 용돈이 너무 적어. 너무 작고 소중하겠지? 이걸 굉장히 쪼개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니까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체화 배설물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 중 일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되니까 에너지가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요 계산식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태양,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10만 정도예요. 자, 그 중에 8천은 이제 반사가 되고, 요 8만이 반사가 되고, 2만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2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2만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2만 중에 요 정도는 호흡으로, 이 정도는 먹히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요 정도만 먹힙니다.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에너지 양은 3천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1차 소비자가 들어온 3천 중에 2천은 얘로, 500은 얘로, 나머지 500만 2차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얘기하라 그러면 500이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500 중에 이 정도 호흡으로 빠지고 사체화 배설물로 빠지고 120 정도만 3차 소비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소비자 에너지 양을 얘기하라. 그러면 120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보게 되면 1년 동안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 영양 단계분의 현 영양 단계. 전 영양 단계가 누구야? 생산자겠지. 현재는 누구예요? 1차 소비자겠지. 그럼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이 2만, 현재 영양 단계 에너지 양이 3천. 그래서 전분의 현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인 1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있고 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그림이 다 쓰이고 있긴 해요. 얘가 화살표로 들어오는 양을 표현을 했어요. 요 그림은.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은 그냥 생산자 자체의 밑에다가 얘 에너지 양을 계산해 준 거지. 됐나요? 두 개 차이점 알겠어요? 첫 번째 그림은 이 숫자가 그냥 여기 화살표 위에 있던 거고, 요 두 번째 그림은 그냥 요 단계에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써준 거예요. 두 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산자 에너지 양은 요만큼, 1차 소비자는 요만큼, 2차 소비자는 요만큼, 3차 소비자는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분의 현이니까 20810분의 3021 곱하기 100.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치, 계산기도 없는데. 2차 소비자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면 전분의 현이니까 3021분의 505 곱하기 100 하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두 개의 그래프 다 똑같은 걸 의미를 하는데, 그냥 각 영양 단계를 있는 에너지를 화살표 밑에 표현하느냐, 그 영양 단계에 같이 포함돼서 표현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영양 단계와 에너지 효율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육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육식? 채식? 그거를 이제 영양 단계와 에너지 효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채식을 한다면 식물에서 바로 이 정도 5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단계가 거치면 거칠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바로 식물을 먹지 않고 소를 먹어요. 그럼 소를 먹이기 위해서 식물이 또 필요하겠죠?
영양 단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이 들어왔다면 식물에서 소로 가는 게 10이 될 거고 소에서 사람이 오는 게 100에서 이제 10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닭을 먹어요. 닭은 메뚜기를 먹고 메뚜기는 식물을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영양 단계가 높아지니까 사람한테 실제로 들어오는 게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똑같은 식물을 키우는데 사람한테 식물만 먹을 땐 50, 소를 먹을 땐 10, 이제 닭을 먹을 땐 이만큼 들어가요. 그럼 똑같이 50이 필요해. 그럼 여기다가 다 5를 곱해줘야겠지. 그럼 경작지가 5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여기는 경작지가 25배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환경이 이로울 것 같아요? 채식이. 왜냐면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작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채식이 좀 더 유리합니다. 자,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1번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는 요것분에 요거 하니까 5%.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10%.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20%.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받는 에너지는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방금 육식보다 채식이 좋은 환경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태 피라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운 거예요. 맞죠? 자,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물량, 생체량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차례대로 쌓아 올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정상적인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에너지 양,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모양을 그리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먹이가 많아야 돼요? 먹는 애들이 많아야 돼요? 먹이가 많아야겠지. 먹는 애들이 훨씬 더 많으면 싹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개체수도 하위 영양 단계가 많아야 되고 생체량도 하위 영양 단계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특이한 생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해양 군집과 이제 큰 나무가 많은 산림이 있는데 해양 군집 보게 되면 에너지양 정상, 개체수 정상인데 생물량이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아요. 해양 군집이. 왜 그러냐면 해양 군집의 생산자는 단세포성 조류입니다. 그래서 생물량이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 큰 생물량을 가지는 1차 소비자를 부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재 딱 관찰했을 때 생물량을 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량인 1차 소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먹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개체수는 적지만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먹히니까 1차 소비자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큰 나무가 많은 산림 볼게요. 에너지양 정상 피라미드, 생물량 정상 피라미드인데 개체수가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큰 나무가 많은 산림이기 때문에 개체수는 적어요. 그렇지만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 생산량은 1차 소비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으로 뭘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에너지만 안정적이면 생태계가 안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역피라미드 모양이 정상인 것도 있어요. 개체의 크기, 개체당 몸무게, 에너지 효율, 생물 농축 등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개체의 크기도 풀보다는 코끼리가 크고 몸무게도 풀보다는 코끼리가 크고 그쵸? 코끼리는 1차잖아. 맞죠? 어쨌거나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방금 얘기한 대로 적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커지게 되고 생물 농축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멸치를 먹는 것보다 멸치를 잡아먹고 사는 이제 거대한 연어를 먹을 때 훨씬 더 많은 생물 농축, 참치를 먹을 때 훨씬 더 많은 생물 농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몇 페이지 남았어요? 11페이지.